안녕하세요. 1% 북클럽 구독자 여러분들, 클럽장 이혜성입니다. 제가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셨을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베스트셀러 1, 2, 3위를 다투고 있는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라는 책인데요.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이 책이 요즘 워낙 바이럴이 많이 되고 있어서 궁금한데 한번 읽어볼까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한번 읽기 시작했을 때 끝까지 너무나 흥미진진하게 읽었던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의 작가는 스즈키 유이라는 굉장히 젊은 작가예요. 무려 2001년생의 작가인데요. 그래서 일본에서 신인 작가에게 주는 문학상인 아쿠타 가와상 수상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독서량이 어마어마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1년에 약 1000권 정도의 책을 읽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고전 문학들의 폭넓은 인용을 통해서 이 책을 굉장히 깊이 있게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저도 이 소설을 읽었을 때는 최소 40대 작가가 쓴 소설이 아닐까 싶을 만큼 원숙미가 느껴지는 소설이었어요. 2001년생의 작가가 썼다는 게 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꽤나 깊이가 있고, 또 이 소설을 읽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잘 안 읽힌다, 꽤나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읽는데 한 5일? 최소 5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어린 작가가 썼다고 해서 술술 읽히는 그런 가벼운 소설은 아닌데요. 대신 읽고 나면은 이거 정말 참신한데? 신박한데? 새로운 장르의 소설을 접한 것 같은 그런 뿌듯함도 함께 느끼실 수 있어서, 저는 이 책을 제목에 이끌려서 사신 분이 계시다면 끝까지 완독을 해보시길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도이치라고 불리는, 일본에서 괴테 연구의 1인자라고 불리는 학자입니다. 이 도이치의 사위가 도이치가 겪은 일을 녹취해서 그걸 책으로 옮겼다라는 설정을 담고 있는데요. 이 도이치에게는 아키코라는 아내가 있고요. 도이치와 아키코 사이에 노리카라는 이름의 딸이 한 명 있습니다. 도이치는 괴테 전문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괴테의 저서들을 꿰고 있겠죠. 근데 아키코는 일단 괴테라는 사람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고요. 책도 좋아하지 않고 오직 식물 키우는 거에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식물 유튜버의 영상을 굉장히 자주 본다,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고요. 노리카는 도이치를 닮아서 좀 똑똑한, 미래가 촉망되는 대학원생으로 나옵니다. 도이치와 아키코가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노리카와 같이 한 레스토랑을 가거든요. 마지막에 디저트와 홍차가 나오는데, 이 홍차겠죠? 표지에 있는 홍차. 그 홍차 티백의 꼬리표에 적혀있는 한 출처불명의 문장에서 이 소설이 시작이 돼요. 그 꼬리표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Love does not confuse everything but mixes 라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문장이라서, 이 소설의 핵심이 되는 문장이라서 칠판에 한번 적어볼게요. Love does not confuse everything but mixes. 해석을 하자면, 사랑은 모든 것을 혼동시키지 않고 섞는다, 혼연일체로 만든다 라고 도이치가 번역을 하는데요. 그 홍차 티백 꼬리표에는 이 문장을 괴테가 말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근데 도이치가 자칭 타칭 괴테 전문가인데 이런 문장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괴테가 한 말 중에 저런 게 있었나? 하고 의문을 갖기 시작하죠. 이 문장 하나가 도이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듭니다. 그리고 이 명언, 괴테가 한 걸로 보이는 이 명언의 출처를 찾아나가는 모험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다양한 종류의 모험을 떠나는 소설을 이때까지 많이 읽어왔을 텐데, 명언의 출처를 찾아 떠나는 모험은 저도 처음 읽어봤고요. 이 소재가 정말 참신하다, 동시에 정말 학자로서 할 만한 여정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이치가 이 문장에 꽂혔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는 도이치가 평소에 주장하던 것들 중에 잼적 세계관 그리고 샐러드적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잼적 세계관은 뭐냐? 말 그대로 모든 거를 하나로 그냥 뒤섞어 버린다는 거예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뒤섞는다는 거고, 샐러드적 세계관은 샐러드라는 게 한 가지 덩어리로 뭉쳐버리지 않잖아요. 뭐 고기면 고기, 채소면 채소, 각각의 개별성을 유지한 채 하나의 유기체를 띠는 상태, 그걸 샐러드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도이치의 주장에 따르면. 근데 한 가지로 섞어버리는 거, 개별성을 유지한 채 유기체를 이루는 거, 이런 단어들이 confuse란 단어 그리고 mix란 단어와 연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도이치가 평소에 주장해온 어떤 세계관과 맞닿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도이치에게 이 문장이 더 꽂혔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이 everything이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모든 것. 도이치가 청춘 시절부터 해왔던 어떤 장난, 농담이 있거든요. 그 농담이 everything이라는 단어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 문장은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도이치가 청춘 시절부터 해왔던 그 장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독일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누가 했던 말인지 까먹었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지어낸 말인데 뭔가 그 말에 권위를 부여하고 싶을 때 괴테가 말하길, 이런 말을 항상 덧붙인다는 거예요. 뭐 괴테 가라사대, 옛날 조선시대로 치면 공자왈 이런 느낌일까요? 독일에서 괴테라는 사람이 가는 위치가 너무나 절대적이기 때문에 생겨난 농담일 수도 있어요. 보르헤스라는 사람은 괴테는 독일인들의 공적 종교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 만큼 괴테라는 사람이 가진 존재감이 독일에서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뭐 툭하면 괴테가 말하길 이라고 덧붙이는 거죠. 근데 괴테라는 사람이 워낙 대단한 책들을 남긴 저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사상가이기도 하고 뭐 자연과학자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 너무나 다방면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철학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괴테는 정말 많은 말을 한 사람인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명언 제조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장난을 쳤냐, 뭐 말도 안 되는 문장을 얘기하고 거기에 이제 괴테가 말하길이라고 덧붙이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은 괴테가 말하길. 그래서 이 문장이 어떻게 보면 독일 유학 시절 도이치가 요한이라는 친구와 항상 주고받던 어떤 장난이었고 청춘 시절 유희의 상징이기도 한 문장인 거죠. 근데 이제 도이치가 교수가 됐잖아요. 학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장난을 이제 함부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괴테 연구 1인자가 괴테가 말하길 뭐라 하면은 사람들이 일단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아, 정말 괴테가 그런 말 했구나. 그래서 정말 이제는 큰일 나는 농담이 된 거예요. 이제는 괴테 전문가로서 어떤 문장을 인용을 할 때도 출처가 분명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난으로 얘기를 했던 이 문장이, 어떤 마법의 주문과도 같았던 이 문장이 이제는 도이치에게 자기 자신을 좀먹는, 갉아먹는 그런 저주가 됐다라고 소설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출처에 대한 강박이 생기게 된 거죠. 자, 어찌됐든 결혼기념일 식사에서 발견한 이 명언 문장의 출처를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도이치는 괴테 사전도 찾아보고 괴테 전집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사이트도 찾아보고 책을 계속 뒤적거려 보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 괴테가 말했다고 하는 명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출처를 찾기 전에는 도저히 잠을 편하게 못 잘 것 같은 거예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 집착이 일종의 강박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이치에게. 결국에 주변 지인 수십 명에게 이메일까지 보내요. 내가 이런 괴테의 명언을 발견을 했는데 도저히 출처를 찾을 수가 없다. 혹시 이 출처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꼭 좀 연락을 달라. 그래서 하나 둘씩 답장이 오기 시작하는데 다들
뭔가 어디선가 들어본 문장인 것 같기는 한데 괴테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 이런 식의 답장이 별로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답장들이 오게 돼요. 이쯤 되면은 도이치도 포기를 할 법도 한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도이치에게 친한 동료 교수가 한 명 있었어요. 시카리라는 교수인데요. 이분도 소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소설 후반부에 대형 사고를 치는 교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도이치와 시카리가 이런 명언 또는 명언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 세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시카리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명언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요약을 해줘요. 첫 번째는 요약형. 명언이 사실 좀 길고 복잡할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명언을 좀 이해하기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단순화해버리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요약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그 명언의 뜻이 완전히 바뀌기도 하고 반대가 되어버리는 일까지 발생한다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 전승형입니다. 명언이라는 게 결국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다 보니까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가 했다고 알려진 명언도 사실 그 뿌리를 찾아가면은 뭐 성서에서 발견할 수도 있고 우리가 누가 이런 말을 했대 라는 명언들도 계속 그 출처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미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인데 그게 계속 이어져서 다른 사람이 말을 한 걸로 잘못 알려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이게 정말 잘못된 위험한 경우죠. 위작형. 아예 날조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했던 말도 아닌데. 예를 들면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는데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라지. 근데 사실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지어낸 거죠. 뭐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재판 후에 얘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인 거죠. 그래서 명언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시카리 교수가 언급을 하는데 이 말은 누가 말했다고 하는 명언도 사실상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잘못 알려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믿거나 말거나다 라고 시카리 교수가 비꼰 거죠. 그래서 결국 시카리 교수는 한 범법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그게 어떤 행위인지는 이따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 시카리에게 제자가 한 명 있는데요. 스즈키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시카리가 자신의 제자인 스즈키의 졸업 논문을 도이치한테 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자기가 직접 봐주지 않고 도이치한테 부탁을 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예감하고 있었던 건 아닐지 싶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었을까요? 조금만 더 같이 해주세요. 자, 근데 아무튼 도이치는 계속 이 명언의 출처를 알아내기 위한 여정을 계속 떠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에 크리스마스 날에 꿈을 꾸게 돼요. 그 꿈에서 한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집에서 헤겔이라고 불리던 남자도 만나게 되고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어떤 남자를 만나러 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선생님이 다름 아닌 괴테였습니다. 꿈에서 자신이 한평생 연구를 했던 괴테를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거죠. 이 대목에서 저는 그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꿈속에서 옛날 몇백 년 전의 위인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꿈속에서 괴테를 만나서 자기가 쓴 괴테에 대한 책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괴테가 그런 말을 해요. 세상은 언제나 똑같군. 여러 가지 상태가 항상 반복되지. 어느 민족이건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살고 사랑하고 느끼고 있어. 모든 것은 이미 말해졌고 우리는 기껏해야 그것을 다른 형식이나 표현으로 되풀이할 뿐이야. 모든 것은 이미 말해졌다. 사실 이 문장과 비슷하죠.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괴테가 나는 모든 걸 이미 말했어 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비슷한 말을 한 거예요. 이미 이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다 나왔고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들은 거를 그대로 되풀이할 뿐이다.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온갖 인용과 명언들도 사실 이미 옛날에 조상들이 다 했던 말인데 말을 조금씩 바꾼 것 뿐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이 문장이 이 소설의 굉장히 핵심적인 문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헤겔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또 주고받아요. 헤겔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인용만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자기 말로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괴테는 또 근데 옛날 사람들이 했던 말을 잘 모방을 해서 그 위대함을 훔쳐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는데요. 대망의 말을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혼동시키지 않고 훈연일체로 만든다. 꿈에서 드디어 괴테가 이 문장을 하는 거를 들은 거예요, 직접. 근데 문제는 꿈이잖아요. 꿈에서 들은 걸 가지고 괴테가 실제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어쨌든 도이츠는 꿈에 그리던 날조된 증거를 하나 갖게 됩니다. 그 꿈 덕분에. 자, 이런 꿈까지 꿨던 도이치에게 한 프로그램 섭외가 들어와요. 도이치가 쓴 책을 본 한 TV 예능 PD가 도이치에게 자기 프로그램의 강연자로 나와달라고 한 거죠. 도이치가 괴테 전문가니까 괴테의 파우스트를 설명해달라. 어떻게 보면 제가 했던 벌거벗은 세계사의 교수님 역할을 해달라고 섭외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도이치는 그 프로그램의 원고를 쓰기 시작합니다. 대본을 쓴 건데 그 대본에 이 문장을 넣어버려요. 괴테도 말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혼동시키지 않고 혼연일체로 만든다.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인 거예요.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런 프로그램에서 날조된 문장을 이야기한다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범법행위일 수 있는 거예요. 도이치에게도 그간 학자로서 쌓아온 명성이 흔들릴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런데 도이치는 프로그램 녹화 때 이 문장을 기억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껴요. 괴테의 문장을 자기 문장 속에 끼워 놓고는 어떤 자유를 느꼈다고 할까요? 이 대목이 참 저도 신기했어요. 교수님들은 그 인용에 있어서 굉장히 강박적으로 조심을 하잖아요. 출처를 분명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누가 어디서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말을 했다, 인용으로만 채워지기 십상인데, 거기에 굉장히 진심이 담긴,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어떤 문장을 끼워놓고 나니까 묘한 쾌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말을 하고 나서 구역질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도이치의 딸인 노리카가 나서게 됩니다. 홍차 티백을 만든 회사에 문의를 직접 한 거예요. 그 꼬리표에 적혀있던 문장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래서 담당자가 명언 사이트에서 보고 티백 꼬리표를 만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노리카라는 사람은 명언에 꽂혀있던 사람이라서 Tree of Words라는 명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리카는 평소에 명언이라는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온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명언을 좋아할까? 화장실 벽에도 붙어 있고, 벽에 낙서에도 적혀 있고, 포스터에도 쓰여 있고, 심지어 머그컵에까지 인쇄를 하잖아요. 근데 그 명언이란 게 과연 옳은 말들일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들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Tree of Words라는 명언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 명언 사이트 그 알고리즘을 설계해준 사람이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노리카가 아빠한테 내 남자친구 한번 만나봐 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노리카가 만나보라고 했던 남자친구는 누구였을까요? 이 중에 있습니다. 노리카의 남자친구가 누구일지는 소설 속에서 확인해주세요. 자, 그래서 도이치는 노리카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숨겨온 거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리카의 남자친구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그 사인이 이 책의 옴기니의 말에 실려 있어요. 근데 이 사인이 일본어 원서에는 실리지 않았고 한국어판에만 특별히 이 옴기니가 부탁을 해서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이 사인이 또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사인이 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읽으면 로타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로타는 라틴어로 바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읽으면
토라라는 단어가 되는데 토라는 성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 읽으면 타로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타로는 그 타로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바퀴, 돌아가는 바퀴, 그리고 성경, 그리고 백과사전 같은 타로점. 요 세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함축한 사인을 도이치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굉장히 미스테리하죠? 그러면서 노리카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계기를 설명하는데요. 한 모임에서 둘이 만났는데 노리카가 자꾸 누구의 말을 인용하고 누구의 말을 인용하고 마치 이제 자신의 유식함을 뽐내는 것 같이 얘기를 하니까 남자친구가 너 그렇게 인용만 하지 말고 너의 언어로 말을 해보지 그래? 라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리카도 또 보통 여자애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언어 시스템 자체가 인용이야 라고 응수를 하죠. 이 두 문장도 이 소설의 굉장히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느꼈어요. 인용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건 나의 말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인용을 한답시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말인 것 같지만 결국은 어디서 주워 들은 거를 나의 언어로 표현한 것 뿐이다. 우리의 언어 시스템 자체가 다 인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을 담은 대화였던 거죠. 노리카의 남자친구가 결국에 그 티백 꼬리표를 만든 회사가 참조한 것처럼 보이는 명언 사이트를 특정을 해서 그 운영자에게 또 연락을 해줍니다. 근데 그 운영자도 어떤 블로그를 보고 가져온 거라는 거예요. 그 블로그가 베버라는 사람의 블로그였는데요. 도이치가 그 베버의 블로그를 보고 있을 때 그의 아내 아키코가 갑자기 소리칩니다. 당신이 왜 베버 씨 블로그를 보고 있어? 알고 보니 이 괴테에게 1도 관심이 없었던 아키코가 늘 보고 있던 식물 유튜버가 베버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뜬금없이 아키코가 구원투수로 등장을 하게 돼요. 평소에 아키코는 그 베버 씨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상태라 이 명언 어디서 본 거냐 라고 베버 씨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죠. 그래서 그 베버 씨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이 가족이 프랑크푸르트로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베버 씨를 만나요. 이 명언 출처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베버 씨가 한 낡은 편지를 들고 옵니다. 그 편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난번 꽃 정말 고마웠습니다. 다소 특이한 모양이 있지만 향기는 분명 장미와 비슷하니 참 신기했습니다. 친구에게 보여주자 이런 것도 꽃이냐며 놀라더군요. 하지만 실로 조물주의 사랑은 하나의 꽃에서 모든 꽃을 싹트게 했습니다. 그걸 알면 우리 인간도 언젠가는 혼란 없이 뒤섞이리라 믿을 수 있습니다. 괴테. 괴테가 쓴 편지를 들고 온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 베버 씨의 친할아버지의 할머니가 괴테의 연인이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정말 저도 와, 인연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나? 정말 모든 인연은 이어져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 편지가 날조된 걸 수도 있잖아요? 정말 괴테가 쓴 게 맞는지 동명이인이 아닌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믿거나 말거나 베버 씨는 괴테의 친필 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도 언젠가는 혼란 없이 뒤섞이리라 믿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이 문장으로 의역을 해낸 거죠. 그 편지가 진짜가 맞다면 이 문장은 괴테가 한 말이라고 어느 정도 납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시카리 교수에게 일어난 스캔들이 뭐냐? 시카리 교수가 이때까지 썼던 책과 논문들이 다 날조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가공의 인물이 썼다고 하는 저서에서 인용을 가지고 오고 문헌 리스트도 다 조작을 하고 누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다 가짜였던 거예요. 시카리 교수는 이 엄청난 스캔들 때문에 교수직에서 해임이 되죠. 근데 도이치는 시카리를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시카리다운 장난이었다고 생각하죠. 그의 인생 전체가. 그래서 시카리 교수가
이 스캔들에 대해서 해명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학문을 파괴하고 싶은 게 아니고 고발하고 싶은 것도 아니며 오히려 용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학문이란 실패와 오류의 연속이라고 봅니다. 실패와 오류야말로 다양성의 근간이죠. 신화와 언어의 다양성이 곧 실패와 오류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실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실패해 드렸습니다. 실패한 동안에는 분명 동료들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해해 줄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학계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일부러 크게 실패해 드렸다라는 주장인데,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본디 인문학에서 오리지널이란 무엇인가? 시카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명언을 가져와서 자기 저서에 썼는데요. 어차피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한들 그거는 이미 누군가 했던 말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나는 그냥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을 인용을 하겠다. 뭐가 다른 것이냐. 어차피 학문이란 그런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에서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결국 이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명언을 듣고 인용을 듣는데요. 그리고 그 출처를 분명히 하기 위해 또 학자들은 부단히 애를 쓰는데, 사실 그 인용의 출처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 존재한다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거지? 베버씨가 보여준 이 괴테의 편지처럼 사실 몇백 년 전 그 사람들이 썼다고 하는 책들조차 다른 사람이 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례로 셰익스피어는 셰익스피어가 썼다고 하는 책들도 그 셰익스피어는 가명이고 필명이고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쓴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물며 셰익스피어보다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그런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소설에서도 작가가 여러 가지 형식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다 인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디선가 보고 들은 말을 나의 말로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재인용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말의 형태만 조금씩 달라질 뿐, 말의 느낌만 조금씩 달라질 뿐,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훌륭한 예술가는 모방을 하지만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결국 모든 것이 모방이고 도용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이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계속 생각할 점을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시카리 교수도 이야기를 했지만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다고 알려진 것도 사실 몇백 년 동안 전승되면서 왜곡되고 완전히 다른 말로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말의 한계라는 게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또 굉장히 재밌는 상징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상징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종의 영화를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잡탕이라는 술집이 나와요. 도이치는 여기서 뭐 시카리를 만나기도 하고 스즈키를 만나기도 하는데, 이 잡탕이라는 술집에서 파는 칵테일이 잡탕 칵테일이거든요. 잡탕 칵테일이라는 거는 소믈리에가 그냥 모든 종류 좀 남은 술들을 다 섞어서 만든 메뉴인데, 잡탕이라는 말에서부터 이미 confuse, mix 라는 이 소설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소설에는 10분 일찍 가는 건지 10분 느리게 가는 건지 알 수 없는 시계가 나와요. 예를 들면 그 시계가 1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다면 10시 20분일 수도 있고 40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용일 수도 있고 도용일 수도 있다. 이런 이 소설의 어떤 혼재된 맥락을 짚어내는 거라고도 할 수 있죠.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상징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여러분들은 또 이 소설을 읽으면서 어떤 숨겨진 상징들을 찾아내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클라이맥스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도이치가 집에서 자신이 녹화했던 프로그램을 본방사수를 해요. 혹시 PD가 그 문장을 편집시켰을 수도 있으니까요. 조마조마하면서 놀이카랑 같이 본방을 사수하는데 도이치가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괴테도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랑은 모든 것을 혼동시키지 않고 혼연일체로 만듭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전파를 탄 거예요. 노리카는 이 장면에서 마치 무슨 축구 국가대표전에서 골을 한 것처럼 막 환호를 합니다. 아빠 드디어 그 말 했구나. 아빠가 존재하지도 않는 괴테의 문장을 얘기했는데 노리카도 함께 해방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도이치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장을 말할 때 자신만큼은 진짜였다. 진심이었다. 그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스즈키 유이의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가 더 시적절한 소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 정말 모든 걸 지어내기 쉬운 시대잖아요. AI 때문에. AI가 뭐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거를 존재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스마트폰을 던졌다, 뭐 이런 할루시네이션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가공의 인물이 한 말 만들어내는 거 요즘은 너무나 쉬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만큼 날조나 조작이 쉬워진 시대에 살고 있는 거고,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을 거고, SNS 상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유령 계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뭐 댓글만 보더라도 이게 AI가 단 댓글인지 아니면 실제 사람이 단 댓글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이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에 나오는 시카리 교수의 위작, 날조 사건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느꼈어요. 결국 무엇이 진짜인가? 그리고 명언이란 무엇인가? 인용이란 무엇인가? 오리지널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할 거리를 우리에게 남겨주는 그런 여운이 짙은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에도 현관문에 명언이 하나 적혀 있어요. 제가 쓴 프로이트의 명언인데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명언은 무엇인가요? 그 명언을 저희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로 여러분들만의 명언을 꼭 남겨주세요. 오늘 제가 소개한 책은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입니다. 홍차 티백 꼬리표에서 시작된 이 명언의 출처 찾기의 여정이 여러분들에게도 재밌게 가 닿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단어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